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켜온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셈이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희생자 2명이 더 발견되면서 이제 실종자는 모두 8명이 남았습니다. 배를 건져 올리기 위한 대형 크레인은 빠르면 토요일, 늦어도 일요일엔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얼굴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편 고 씨가 남편을 살해할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범행 수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7개월 된 딸을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가 오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반려견이 딸을 핥혔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찍은 기념사진에서 대만의 국기를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1979년 두 나라가 수교한 이래 40년 동안 지켜온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겁니다. 단발적인 경고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조가 공식화되면 미중 갈등은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호칭한 건 6월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입니다. 30쪽의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4개 국가 모두 미국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건 1979년 중국과 공식 수교한 뒤 처음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과거 미 관리들이 실수로 잘못 말한 적은 있지만 미리 편집한 보고서에 담긴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는 대만 국가 호칭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속에 대만 국기를 노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생들과 기념사진에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내걸렸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무역에서 중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예고한 대로 된 겁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G20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3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대만에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는 무기를 팔 거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대만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대만의 군사 장비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전날 보도된 20억 달러 무기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어치 무기를 팔 계획입니다. 보도 이후 대만 국방부는 4종류의 군사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서류를 이미 미국에 제출했다고도 했습니다. 国际间对台湾的重视以及对台湾的支持都持续在增加。我们会持续的来强化我们的自卫的能力。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中方坚决 反对美售台武器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我们敦促美方充分认识售台武器问题的高度敏感性。 미국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무기 판매는 대만에 민감한 중국을 찌르려는 의도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JTBC 어완입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중러 양국은 미국이 배척한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5G를 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35조 원을 들여 보잉 항공기를 사려고 했던 계획을 무산시킬 거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교환합니다. 200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선물 보따리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한 중국 창청 자동차도 시찰했습니다. 화웨이의 5G 통신 시스템을 6,7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러시아 통신사 MTS가 도입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MTS와 화웨이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에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사실상의 5G 동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졸업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시 주석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난 4월 푸틴 대통령이 칭화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어 두 정상이 대학 동문이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맞서 동창 외교까지 가동한 겁니다. 두 정상은 UN, 세계무역기구, 브릭스, 주요 20개국 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국의 외교관계 명칭에 신시대를 덧붙여 미국을 더욱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압박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 보잉과 논의 중이던 최신형 항공기 777X 기종 35조 원대 구매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모든 보복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북유럽 순방을 떠나 16일에 돌아옵니다. 여야는 오늘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만 내놓은 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당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대표만 회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5당이 모여가지고 그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용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모레 북유럽 순방을 8일간 떠나 16일에 귀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은 43일째 잠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야당이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총선용 추경이라며 경제실정 청문회를 열자는 카드로 맞섰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자는 취지로 말한 건데 한쪽 면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광복군이 아닌 김원봉 선생이 국군 창설의 뿌리라거나 한미 동맹의 토대라고 말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6.25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야 할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 발언이 때와 장소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야당이 연설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인데 여전히 이념 갈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이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한 것이지 김원봉 선생이 한미동맹의 토대인 것처럼 말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추념사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색깔론만 꺼내들고 있다며 한국당 등을 비판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에는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발언까지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사모님들이 먼저 순교하자는 말도 했는데 전 목사는 이른바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죠. 그러자 오늘 기독교계 원로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전 회장이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목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단체 평화나무가 오늘 공개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강연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며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거친 발언은 계속됩니다. 밀고 들어가서 앞으로 해서 천상을 향해 갑시다. 총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손 들어봐. 그 손. 평화나무 측은 전 회장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 한기총 회장은 지난 5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독교계 원로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회장이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적으로 사례에 맞지 않고 또 기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회개하고 아주 건강한 시민으로 봉사하십시오. 개신교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한기총은 극단적 정치 이념 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돼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밤사이 또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8명 남았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일요일까지 인양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위입니다. 4m 20cm까지는 수위가 내려가야 하는데 여전히 3, 40cm가 높습니다.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배를 건지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대형 크레인선을 침몰 지점까지 이제 이동을 시켜야 할 텐데 그 사이에는 다리들, 또 낮은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통과할지가 걱정이군요. 네, 클라크 아다모는 길이 45m의 기중기를 싣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을 할 때는 이 기중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당국은 크레인의 가장 높은 부분을 갑판에 눕혀서 높이를 낮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레인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제 뒤로 보이는 저 머리끝 다리의 동그란 부분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장비의 일부를 필요하다면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크레인선이 침몰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다리 근처 수심이 4m 20cm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그것보다 수심이 높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헝가리 당국은 알프스 산맥에 눈이 녹아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다리 인근 오늘 수심은 4m 68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다리 부근 수심이 이보다 40cm 정도 낮은 4m 28cm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아담호의 게네이 줄라 선장도 저희 JTBC 취재진과 만나서 이런 기대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Hát vasárnap délután vagy hétfőn reggel fogunk a mostani előrejelzés szerint tudni lemenni. 420-szal kellene lemennie. 예, 하지만 강물이 그렇게 기대와 달리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 헝가리와 우리 당국이 이제 이른바 플랜 B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플로팅독, 물을 채운 배를 가라앉혀서 침몰 선박과 함께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 하지만 이것이 지금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송승근 구조대장은 플로팅동 방식, 즉 침몰 선박 양 옆에 선박을 가라앉히고 줄을 연결해서 침몰 선박과 함께 띄우는 방식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간인데요. 3일 이상,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만을 가정한 구상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랜 B는 일단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일요일까지 수심이 내려앉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게 해서 수심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할 때 그렇다면은 인양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헝가리 당국과 우리 대응팀은 수심만 내려가면 한나절이면 인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빠르면 이곳으로 토요일 저녁 늦어도 일요일 오전 정도에는 도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침몰 유람선에 와이어를 감는 작업도 그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인데요. 흔들림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체 4군데에 6가닥씩 총 24가닥의 와이어를 매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기중기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3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양 소식과는 별개로 구속된 크루즈 선장이 2달 전에도 사고를 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헝가리 검찰이 성명을 내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황예린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네덜란드 트르네전 인근 바다에서 크루즈 바이킹 이두노가 유조선의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바이킹 이두노는 한국 관광객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바이킹 시기노와 같은 바이킹 크루즈사 소속입니다. 당시 171명의 승객 가운데 일부가 다쳤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이두노 선장이 침몰 사건 가해 선박의 선장인 유리 씨와 같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사법협력 담당 기관인 유로저스트로부터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유리 씨 선장의 변호인이 선장은 지난 44년간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엇갈립니다. 선사인 바이킹 크루즈사는 유리 씨 선장이 네덜란드 사고 당시 타고는 있었지만 선장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사의 또 다른 유람선이 지난 5일 독일 라이덴부르크의 운하를 지나가며 간문에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선장의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선장이 허블레아니호 침몰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삭제된 데이터가 침몰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리 씨 선장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검찰이 항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허블레아니호에는 헝가리 현지인 선원도 있었죠. 이들 중 한 명의 시신도 간밤에 발견이 됐다고 하죠. 예, 만 53살의 선원 페토 야노시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은 이 페토 야노시가 허블레아니호에서 5년간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실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선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조 작업엔 한국에서 가져온 공중수색 드론이 처음 투입돼 근접 수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려졌던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데요. 특히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피해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혈흔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약물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트레이닝 아이, 슬리퍼를 신은 차림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완전히 가렸던 긴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남편을 제주 펜션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6살 고유정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입니다. 고 씨는 어제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상 공개만큼이나 수사 속도도 거북이 걸음입니다. 고유정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 인터넷으로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등을 검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 씨 주장을 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을 분석한 결과 약물이나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60cm 키의 고 씨가 180cm가 넘는 전 남편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여객선 CCTV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을 찾았지만 시신 자체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펜션을 떠나 배를 타기 전까지 하루 동안의 행적도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검증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음 주에 고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강제로 들어가려 했던 조모 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저희 JTBC가 보도한 서울 봉천동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보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남성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공단 미수죄 적용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쫓아간 뒤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는지 밝히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첫 출동 때 범행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CCTV 영상도 바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방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27살 A씨는 어제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JTBC가 확보한 CCTV엔 남성이 다른 집들도 기웃거리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주변을 돌며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 외에도 공연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죠. 부모는 그동안 반려견이 아기를 핥혔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기를 혼자 남겨두는 등 학대해서 숨지게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부부는 결국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조모 씨 부부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차례로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에서는 왜 반려견 이런 거짓 진술을 하시게 되신 거죠? 경찰은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들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는 지난 2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봤는데 손녀가 상자에 담겨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기를 내버려둬서 숨졌다고 보고 그젯밤 이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을 살펴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반려견이 핥힌 상처 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아기는 집안에 며칠 동안이나 혼자 방치돼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뒤 같이 집을 찾았지만 시신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조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온 사이 반려견이 딸을 핥혔고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마트에 다녀왔다는 날에는 집에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부부는 서로 다툰 뒤 25일부터 집을 비웠습니다. 부부가 나간 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흐른 지난 1일 아빠인 조 씨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뒤 조 씨는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어 부부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더니 1시간 뒤 함께 아파트를 떠납니다. 조 씨는 숨져 있는 딸을 보고 부인에게 전화해 집에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숨져 있는 걸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엔 아이를 혼자 둔 걸 부인하던 부부는 긴급 체포된 뒤에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남편의 외도와 부인의 우울증 등으로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집에 간 이유에 대해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짐을 챙기러 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남해안에 이어서 오늘은 동해안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바다에선 뱃길이 부딪히는 사고가 나고 육지에서도 도로가 망가지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를 어선이 떠다닙니다. 망가진 배를 끌고 가기 위해 불 달린 총을 쏩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4,400톤급 여객선과 240톤급 운반선이 부딪혔습니다. 하루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어난 사고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남해안에선 주택에 물이 차고 도로가 망가지는 등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낮엔 비가 동해안에 집중됐습니다. 설악산엔 오늘 하루에만 160mm가 쏟아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100mm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단오를 맞아 강릉에선 단오제가 열렸는데 씨름 등 야외 행사는 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강릉시 송정동의 도로에 폭 5m, 깊이 3m 싱크홀이 생겨 빗속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동풍이 약하게 불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걱정했던 피해는 크지 않았고 대신 바싹 말라있던 대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위 안 하시면 밭작물 거의 포기했어요. 비구름대는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가끔 낄 뿐 미세먼지도 없어 쾌청하겠습니다. 모레 오후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어제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수도권 곳곳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선 농산물을 납품하러 가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5명이 다쳤고 서울에선 차가 중앙분리대 난간을 들이받아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수암터널 안에서 갑자기 나타난 트럭이 차로를 가로지르더니 벽에 부딪힙니다. 트럭이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파와 채소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곧 뒤집힌 트럭의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간신히 탈출합니다. 주변 운전자들이 모여들어 사람들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온 상태였고 차는 쭉쭉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이 트럭엔 농산물을 납품하러 가던 77살 남모 씨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자양동에서도 빗길 사고가 있었습니다. 35살 장모 씨가 몰던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난간을 들이받았고 차에선 불길이 솟았습니다. 사고 현장엔 각종 차량 부품과 부딪힌 흔적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 장 씨는 대피에 다치진 않았지만 가드레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휘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사료를 싣고 오던 2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외부 심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사건의 본류였던 성범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6년 전 첫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외압이 없었고 다른 검찰 수뇌부와 윤중천 씨가 유착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심의위원회도 거론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나 교수 등 검찰 외부위원 중 일부를 뽑아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성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을 덮으려 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에 인사검증 보고서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내용이 담겼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동영상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누가 이를 무시했는지 이번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정에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이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언급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로 부담, 애매한 경우엔 다소 부담, 긍정일 땐 문제없음 3단계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동영상 풍문에 대해서 다소 부담이지만 만약 동영상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담이라고 검증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당시 경찰은 이미 3월 1일 김학의 동영상을 눈으로 봤지만 민정수석실 등에는 동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선 풍문 수준의 내용이라도 일단 검증보고서엔 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는 이런 검증보고서를 받고도 13일 김 전 차관을 그대로 내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대로 내정 뒤 임명까지 됐지만 임명 엿새 만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검증보고서의 동영상 관련 내용이 청와대 내부에 어떤 단계에서 무시됐는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부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의식을 잃은 남성을 끌어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청소하던 작업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58살 박모 씨와 48살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통로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층 쓰레기들을 받아내는 합판을 딛고 섰다 부서지면서 13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이 딛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중이 한꺼번에 또 올라가니까. 피해자는 모두 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입니다. 지난 3월 해운대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다 떨어져 숨진 2명도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과 책임을 중소업체가 떠맡는 위험의 외주화는 관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책임질 일 없는 원청업체가 직접 무리한 지시를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게 그냥 물량 주고 가게들은 책임 회피하고. 경찰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이 법을 어긴 건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계단에 팔이 끼어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초등학생이 100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해 새 삶을 선사했습니다. 생전에 친구와 TV를 보며 장기를 기증하자고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례식장은 더 숙연해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아이를 황급히 물에서 끄집어냅니다. 지난 2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12살 이기백 군의 팔이 철제 계단에 끼었습니다.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0일 넘게 깨어나지 못한 이 군은 최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가족들은 결국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겁니다. 엄마가 기백이 키우는 동안 행복했고 정말 고맙고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편하게 쉬고. 생전에 이 군이 친구와 TV를 보며 장기 기증을 다짐한 사실이 오늘 장례식장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둘이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기백이가 먼저 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호텔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이 중 1명은 수영 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안전요원이 부족한데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호텔 사장과 총지배인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성장기 등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이야기부터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에 10번 넘게 다녀온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 애나 파이필드가 쓴 위대한 후계자라는 책입니다. 출간을 앞두고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살 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개조해준 차량을 몰았습니다. 또 11살 때부터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가정교사와 공부에 친구가 없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이복형 김정남과도 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성택은 지난 2013년 12월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장에서 끌려나가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책에 따르면 장성택은 몇 개월 전부터 특수시설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회의장에 다시 나와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와 김 위원장의 친척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987년 6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를 하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추모식이 오늘 목요인 연세대에서 열렸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 공식 행사로 치러졌는데 김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올해부터 지난 31년간 추모제로 진행되어 오던 행사를 연세대학교 이한열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학교 당국의 눈치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학교 눈치 안 봐도 되겠다 이제. JTBC 김지성입니다. 3월 집단 휴업 사태 이후 사립 유치원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드는 모양새였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한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도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고 교육청 감사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연수까지 실시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나빠진 여론과 교육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원화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은 모두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저항이 거셌습니다. 지난달 말 원장 160여 명은 에듀파인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은 개인 사업자고 마음대로 회계 시스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경기도에선 교육청 감사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연수도 열렸습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열 이사장이 시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한 만큼 소송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유총은 신청인 대표자를 바꿔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노사 갈등이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출근한 조합원들도 많아서 공장이 완전히 멈추진 않았습니다. 노사 모두 긴 줄다리기에 지친 모습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차 생산 라인이 듬성듬성합니다. 노조가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선언했지만 공장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르노 삼성에 따르면 조합원 3 중 2은 출근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어떤 참여율이나 지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노사 갈등이 1년을 끌면서 조합원들도 지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400대를 생산하는데 오늘 오후까지 15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생산 부문에선 파업 참여율이 높아서 공장 인력을 새로 배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은 임금과 인사권 등을 둘러싸고 지난해 6월부터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노조 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앞으로 파업을 하지 말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조합 보고 2020년까지 무분규를 선언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해외 판매량은 올 들어 5% 이상 줄었습니다. 르노 삼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노사 모두 지친 모습이지만 갈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지 한참 됐지만 유독 새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주변 집값까지 들썩일 조짐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을 땐 건설사에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2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10%가량 오른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3.3제곱미터당 4,6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높은 분양가는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건설사의 보증을 설 때 적용하는 분양가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인근에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곳의 분양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분양 후 1년이 지난 아파트만 있을 땐 그보다 최대 5%만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가 비교 기준이 될 땐 시세를 넘지 못합니다. 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는 사실상 아파트를 짓기 어렵습니다. 결국 새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어 분양가 오름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세종, 하남 등에 24일부터 적용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사한 6.25 참전용사의 지갑에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발급한 참전 증명서가 거의 원래 모습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이 증명서는 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우리 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425점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낮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50대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인천 계산동에 있는 커피숍 주인은 동생 A씨가 형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형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르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곰 사육 농장에서 반달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20분 만에 인근 마을에서 마취총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이 반달곰은 농장주가 곰들을 다른 농장으로 옮길 때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9일째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로 피부 질환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들어왔고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는 10,0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생수 구입비와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만세는 했지만 현충일엔 안 된다. 아마도 어제 현충일 기념식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거론해서 지금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김원봉은 이제 대표적인 좌익 계열 무장 독립 운동가 아닙니까? 월북해서 이제 김일성 정권에 가담했고 한국당은 이런 전력 때문에 현충일 기념식에서 이걸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명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전쟁 때 그런 우리 호국 영령들의 목숨을 앗아간 김원봉을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이 과연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이었죠. 2015년 8월입니다. 2015년 8월 당시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국회에서 상영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김원봉이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천만 관객이 들었던 흥행 영화였죠. 영화를 본 뒤에 이렇게 만세삼창을 했는데 이런 장면들도 오늘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때는 김원봉을 칭송해놓고 이제 와서 비판한다, 뭐 이런 비판인 겁니다. 예.
김원봉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거는 보수 진보 모두 인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지만 문제는 이제 월북 이후의 행적, 그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 반론을 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주장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만세삼창한 기억은 없고 어쨌든 독립운동에서 일본군과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높이 평가해야 돼. 그거와 동족 상장의 비극을 전쟁을 일으킨 그런 원흉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예, 어떤 기자가 물어봤군요. 이 사진으로 만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있는데 본인은 아직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말한 것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공적과 그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지적 같지만 자,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6년에 사망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입니다. 예. 자, 당시에 사망한 이후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고 보신 것처럼 무궁화장, 훈장까지 추서가 됐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황 씨 누구냐? 주체 사상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 대남 공작의 산실인 조평통 부위원장 출신,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 등을 역임했고 97년 망명하기 직전까지 북한 정권에서 최고위급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인물이 다름 아닌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 훈장까지 추서가 됐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체 사상의 아버지가 현충원에 묻혀 있다. 저도 사실은 최근까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당이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었을 테고요. 이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논리라면은 당연히 반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당시 한번 보도 한 번 더 계속 보시면 자, 당시에 황장엽 씨 사망 당시에 자, 현충원 안장 추진 논란 있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차기 유력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황장엽 선생이 그동안 자, 북한 동포가 자유를 찾고 또 북한 세습 체제가 붕괴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좀 전에 나왔던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 앞서서 들려드렸던 얘기를 다시 보시면 예. 자, 독립운동가로서의 김원봉의 업적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원흉 김원봉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논리대로면 황장엽 씨에 대해서도 자, 망명한 이후에 반북 활동을 했던 황장엽의 공적과 또 동족상잔 전쟁을 일으킨 책임 황장엽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역시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같이 북한 정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황장엽 씨는 망명 후에 이제 전향을 했으니까 괜찮고 김원봉 선생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에 그 5.18 망언을 늘 해오는 그 극우 인사 지만원 씨 있습니다. 이 지만원 씨는 예전부터 황장엽이 알고 보면 5.18 때 광주에 난파됐던 북한 간첩이다라는 주장 계속해 왔습니다. 자, 이런 지만원 씨를 국회에 불러다가 공청회를 열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5.18 망언들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징계에 소극적인 게 바로 한국당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황장엽 씨가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다.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한국당 일각에서는 아마 인정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신상 공개는 했지만 얼굴은 안 된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주도에서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던 고유정 얘긴데요. 어제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에 어제 공개석상에 나타났는데 자, 보신 것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이미 자체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얼굴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만 이렇게 본인이 얼굴을 가려서 뭐라고 할까 일종의 허를 찔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신상 공개라는 거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운다 뭐 이런 식의 차원인데 효과가 반감이 됐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로 설치됐던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이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취재진 앞에 나설 때는 이렇게 머리로 가려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였죠. 근데 앞서 이제 흉악범들 여러 명 얼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경찰 내부 규칙에 따르면 만약에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압을 할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을 주진 않지만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다만 본인이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가리는 방식을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자, 이걸 하지 못하게 막으면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고유정은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 이렇게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공개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이번 사례 이용해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또 얼굴을 가리는 경우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이 우수수 탈락한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에서 이변의 중심엔 10대의 돌풍이 있었습니다. 올해 18살 미국의 아니시모바가 지난해 우승자를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는데요. 2000년대생 선수 중엔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백핸드샷이 코트 깊숙이 꽂히며 승리를 결정지은 순간 라켓을 떨어뜨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 선수. 미국의 18살 신예 아니시모바입니다. 어제 열린 프랑스 오픈 8강전에서 지난해 우승한 할렙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10대 소녀였습니다. I don't know. I just play the best tennis of my life. I don't know how and I don't know how I did it. 아니시모바는 또래들이 주니어에서 경험을 쌓을 17살, 일찌감치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엔 1승도 올리지 못했는데 올 초 호주 오픈에서 2000년 이후 태어난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16강 진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180cm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서브도 장점이지만 상대의 허를 찔러 흐름을 빼앗아오는 겁없는 경기 운영으로 이번 대회 8강까지 5경기 동안 상대에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8강에 이어 4강까지 매경기 역사를 새로 쓴 아니시모바. 세계 8위 호주의 바티와 맞붙은 준결승에서 돌풍은 멈췄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존재감을 굳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아슬아슬한 공중고개로 눈길을 사로잡는 줄타기. 우리 무형문화재이기도 한데요. 이 줄타기와 비슷한 스포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선 줄 위에서 3바퀴를 도는 아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한 가닥 줄에 몸을 맡기고 부채 하나로 균형을 잡으며 앉고 뛰는 재주를 부리는 아찔한 줄타기. 우리 전통놀이와 꼭 닮은 스포츠 슬랙라인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벨트처럼 납작한 너비 5cm 줄 위에서 선수들은 음악에 맞춰 앉고 뛰고 눕고 때론 춤추듯 익사를 부립니다. 피겨스케이팅이나 체조처럼 공중에서 여러 바퀴를 돌고 안전하게 줄 위에 서면 탄성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줄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도심에서 해변에서 절벽에서 황홀한 풍광과 함께하고 조용한 숲속에선 줄 위에서 요가도 즐깁니다. 줄 위의 연기라는 공통점 덕분에 전통 줄타기와 슬랙라인을 접목한 신기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세계 슬랙라인 선수권 대회에는 전 세계 14개 나라에서 30명의 선수가 출전해 묘기를 뽐냈는데 3연속 공중제비 기술을 선보인 칠레의 에르난데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는 70년 전 친일파 경찰들이 일으킨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셜라이브에서는 이를 취재한 기자들과 보도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